그러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뇌를 뭐에 비유했을까요? 컴퓨터? 그렇죠. 왜냐하면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거는 컴퓨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뇌는 일종의 컴퓨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그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뭘로 비교를 하죠?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 부품을 뜯어갖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늘어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트랜지스터는 일종의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여러 가지를 배열을 하면 그 스위치가 배열된 방식에 따라서 일종의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78년도에 이제 가정용 PC가 보급되기 시작할 당시에 그 당시에 컴퓨터 한 대에 들어있던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한 3만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신형 컴퓨터에는 100억 개 정도의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아폴로 11호에 들어있던 컴퓨터가 그 당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였는데 그 컴퓨터보다 여러분들 지금 훨씬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곳은 두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그런 부위인데 그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도 일종의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얘기지만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성능을 일단 대충이라도 비교를 해보려면 그러면 인간의 뇌 안에 시냅스가 몇 개 있는지를 세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인간의 뇌 속에 신경세포가 몇 개씩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몇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곱해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시냅스가 대충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보통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1000억 개.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는 대략 한 10,000개 정도의 신경세포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와. 그 얘기는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는 한 1000조 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보다 인간의 뇌가 난 거네요.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컴퓨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는 사실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는 미국이 다시 가져갔고요. 그 전까지는 일본의 리켄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푸가쿠라는 그런 슈퍼컴퓨터였어요. 그 푸가쿠라는 슈퍼컴퓨터는 이미 인간의 시냅스보다 많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파워가 거의 한 15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후각도를 돌리려면 그거보다 한 100만 배 이상의 파워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죠.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설사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결국 하는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흔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 아이는 지능이 높다, IQ가 높다, 똑똑하다 이런 그렇죠. 말들을 네. 많이 하는데 과연 IQ는 뭘까요? IQ가 지능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능 검사니까 IQ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지능 검사 해보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아유, 예. 아마 대부분들이 IQ 검사를 받는 순간 생애 최초의 좌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IQ 검사가 자신의 지능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추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능 검사가 재는 것들은 인간의 뇌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만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IQ 검사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특정한 문제 하나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뭐 IQ 플러스 EQ 플러스 뭐 MQ 플러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뇌의 잠재적인 능력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건 굉장히 무섭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잡아먹히기를 바라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기생충? 기생충. 예, 기생충이죠. 정답. 기생충이에요. 기생충들은 일단 다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그치 몸이 숙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생충 중에는 숙주를 여러 필요하는 그런 기생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숙주 A한테 가서 붙어 먹고 살다가 등치가 커진 다음에 특히 이제 자기가 자손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 숙주를 버리고 그 다음 숙주로 옮아가야 돼요. 어허. 여기 보이시는 그 달팽이 안에는 사실은 르코클로리디움 패라독섬이라는 벌레가 들어있는데요. 그 뭐예요? 기생충이 있구나. 징그러워. 이 벌레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달팽이 안에서 커요. 응.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달팽이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번식할 때가 됐는데 이 달팽이 몸 안에서는 번식할 수가 없어서 네. 새 몸 안으로 옮겨가야 돼요.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숙주로 삼았던 달팽이가 새한테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달팽이를 좀비로 만들고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해요. 잡아먹히도록. 예. 그래서 이 달팽이를 자살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달팽이는 새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사는 그런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루코클로리디움이 활동을 개시하면 그럼 이 달팽이들은 거기에 이제 혼이 들렸다 그러나?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움직여요. 그 네온사인처럼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서 새들의 눈에 잘 띄게 만들어요. 와.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달팽이가 잡아먹히면 루코클로리디움은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새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능이라는 것을 생명체와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면 이 달팽이가 갑자기 자살하려고 그러는 게 지능적인 행동인지 반지능적인 행동인지 구별할 근거가 없어져요. 지금 달팽이의 행동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주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지능 또는 그 지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새한테 잡아먹힌 달팽이, 그 달팽이 몸에 있던 로코클로디움, 이 둘 중에 누구의 지능이 더 좋았던 걸까요? 몸속에 있던 애. 그렇죠. 이름 기네. 그 지능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능의 주체가 무언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능하면 떠오르는 게 뇌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약간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면 너는 도대체 뇌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맞아, 얘기 맞아, 많이 맞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와 지능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뇌가 없다면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생존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뇌가 없다면 생존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은 뇌가 없어지면 살기 어렵지만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체들은 과연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와. 어렵다. 야, 어렵다. 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파리 지옥불이에요. 예. 영어로는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파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식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곤충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그걸 잡아서 잡아먹을까요? 뇌가 없는데 뇌가 없다는 거는 신경세포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감각 아닐까요? 뭐가 감각이- 들어오면 그렇죠. 이렇게.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이파리 사이를 들여다보면 거기 털들이 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털들이 건드릴 때 우리도 누가 자기 털을 건드리면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파리 지옥불도 자기 이파리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닫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종의 덫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덫도 생명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기지만 가서 슬쩍 건드리면 탁 닫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파리 지옥불도
일종의 그런 덫 같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연구자들이 이 파리 지옥불의 행동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파리 지옥불이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떡해요? 젓가락 같은 걸로 맞아요, 혀를 맞아요. 싹 건드리면 네, 네. 그럼 다쳐야 되잖아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안 다쳐요. 이걸 다치게 하려면 결국 다치게 결국 해보셨어요? 곤충을 줘야 돼요. 예, 곤충은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언젠가 보면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한 번에 또 뭐 이렇게 물어서 뭐 한 번에 영양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냐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사실 다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예, 이 파리 지옥불 입장에서 보면 입을 한번 닫는 게 엄청난 투자예요. 왜냐하면 그걸 동물처럼 덫처럼 탁탁탁 순간적으로 닫히는 것도 아니고 닫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일단 닫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곤충이 들어와서 식사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면 많은 양의 소화액을 분해를 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더 이상 장사가 안 되겠죠. 다른 곤충을 잡을 수 없는 기회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입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지옥불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한 20초 정도 안에 여러 번 그 털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털이 여러 번 자극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젓가락을 가서 한 번 툭 건드렸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갖고 모래알이 잠깐 지나갔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입 안에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와서 걸어 다녔다는 의미한다고 나름대로 파리 지옥불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리 지옥불이 숫자를 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몸 안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한 20초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2번, 3번 이상 자극이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먹을 게 들어오는 모양이군 하고 입을 닫는 거거든요. 최소한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능력,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일어난 일이 자기가 예상했던 일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은 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빌딩 블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뇌가 없고 신경세포도 없는 식물체들도 지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소름 돋아. 와. 일종의 식물이지만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정말 굉장히 지능이 높다고 알려진 동물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문어예요. 문어. 문어는 얼마만큼 똘똘한지 최근에는 문어의 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놀아주는 사람이 오면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물총을 쏴요. 그게는 문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계를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문어나 오징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위장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피부의 색깔과 모양을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은폐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지만 그 외에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하고 기분이 나쁠 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색깔이 달라져서 그걸로 감정 표현을 하곤 한답니다. 어떤 동물의 지능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지능의 그 성격과 그다음에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큰 만족을 얻는 이유도 뭔가 우리와 이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물도 많이 있죠.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동물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가 아닌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예요. 너무 싫어요. 대부분 바퀴벌레를 싫어하시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게 싫으니까 그게 바퀴벌레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그게 나름대로 바퀴벌레의 생존 전략인 거예요. 번식도 잘해, 잘 숨어 다녀, 잡아먹을 것 같아 보이는 놈들한테는 아주 혐오감을 줘. 그럼 굉장히 살아가는데 자신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신경과학자로서 바퀴벌레 행동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여러분 바퀴벌레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쉬웠나요?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는지 알고 도망가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요? 그럼요. 뇌과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요. 그러네. 내리치려고 하면 반대로 가요. 그렇죠. 그러네.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리 내리치려고 그래도 도망가거든요. 맞아요. 반대로 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잘 가는지 연구를 했어요. 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바퀴벌레 그 몸 끝부분에 꼬리가 2개 나와 있는데 그 쌍꼬리라고 부르거든요. 쌍꼬리? 예, 이 쌍꼬리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그 디텍트하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아내는 그런 감각 세포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신문지를 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내려치면 네. 당연히 공기들이 움직이겠죠. 네. 그 공기들이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 그다음에 감지한 후 1000분의 14초가 지나면 그러니까 100분의 1초가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대박이다. 너무 짜증난다. 본능의 대부분은 반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사라는 건 뭐냐면 이미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퀴벌레도 느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사람도 반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구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토를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없죠. 그다음에 어디 간지러운데 모기한테 물리면 그걸 긁으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네.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죠. 네. 빨래고.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눈에다 뭘 물약 같은 거 넣으려고 그러면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만 계속 뜨고 있는 게 쉽나요? 아유. 그러니까 이런 반사들은 미리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무조건 그러니까 선택해서 실행해야 되는 반응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 자극이 디텍트되는 즉시 바로 행동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사가 이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었던 행동들은 비교적 단순한 행동들인데 인간의 행동 중에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약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 사카드라고 하는 일종의 눈동자의 움직임인데요. 여러분들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잖아요. 수백 개의 근육이 있는데 사실은 안구 근육이 심장세포보다 더 바빠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약 안구 운동, 사카드라는 그 안구 운동은 보통 평균 1초에 3번에서 4번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때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눈동자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진짜 근데 아이들이 눈을 뜨고 자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 눈을 보면 아이들이 눈동자들이 막 움직여요, 정말 잘 맞아요. 때. 예. 진짜요. 그게 정상이에요. 김한성님 그렇게 보실 거 없어요. 김한성님이 주무실 때도 눈동자를 떨립니다. 우리 애는 미친 듯이 잘 잡니다. 아니에요. 그게 그 눈동자가 수면하는 동안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자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눈을 보면 막 눈동자가 파르르 계속 떨려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얀 점이 하나 있죠? 막 움직여 다니는데 네네. 이게 1960년대 말에 제가 소속해 있는 잔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비드 라빈슨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원숭이 눈동자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법을 발명을 하셔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움직이는 원숭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측정을 하신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는 그 원숭이가 눈동자를 움직이는 동안에 그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였어요. 아 진짜. 예.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동물의 행동과 그다음에 그 행동을 제어하는 신경세포에 그래서 발생하는 신호, 관계를 연구를 하면 그러면 하나씩 뇌의 신비로운 어떤 그런 세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